Agility, 운명적인 만남과 첫 번째 결혼.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민지라고 합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어디서나 조용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어느 날 저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남자, 지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대학교의 선배였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죠. 지수 씨는 저보다 6살 많은 선배였지만 나이나 학년의 차이보다는 저와 같은 취향,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때론 자전거를 함께 타고 바닷가까지 라이딩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도 잘 들어주고 저를 배려해주는 그의 모습에 어느덧 저 역시 마음을 열게 되었죠. 대학교 3학년이 지나고부터는 친구들 모두가 저희를 공식 커플로 인정할 만큼 둘만 있을 때 진솔한 대화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저는 항상 그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수 씨에게는 어릴 때부터 씩씩하게 살아 커온 사연도 있었고 저 역시 가족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죠.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잠시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로 다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직후 부모님의 걱정과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둘만의 확신으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저희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비록 부모님께서 결혼을 완전히 찬성하시진 않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확신에 찼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작고 좁은 원룸이었지만 함께 밥을 해먹고 밤새도록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매일이 특별했어요. 맞벌이를 시작한 첫 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비록 적은 급여라도 함께 쓰는 소소한 소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둘만의 추억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고 서로의 가족,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연인 구분을 넘어서 삶의 동반자이자 먹는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임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고 서로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덕분에 저의 젊은 날은 어느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온 마음을 다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상실과 외로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는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남편 지수 씨와 저는 어린 신혼이었지만 당장 미래가 두렵기보다는 새 생명의 기쁨의 설렘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점점 불러오는 제 배를 보며 지수 씨와 함께 이름을 짓고 아이 방에 대한 꿈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남편은 예비 아빠가 되는 설렘에 어린애처럼 좋아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행복한 사람들의 기쁨을 너무 짧게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오후 남편이 갑작스럽게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모든 풍경과 소리가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급하게 달려간 응급실에서 바라본 남편의 얼굴은
이미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지막 미소, 병원 복도에서 흘린 제 눈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절망감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작은 집, 남편의 옷과 물건, 함께 듣던 음악, 무엇 하나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이 아이를 안아보지 못한 채 떠나간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현실이 믿기지 않아 매일을 울음과 후회로 보냈습니다. 더없이 힘들었던 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남편 한 명뿐이었는데 이제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걷자던 바닷가도 함께 꾸미기로 했던 아이 방도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제 마음에 쌓인 구멍을 메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도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온전히 다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남편을 부르며 혼잣말을 하고 혹여 꿈에라도 나와주길 바라며 잠들었지만 이따금 남편의 그림자조차 만나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일 수 없는 운명. 제 뱃속의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부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주변 사람들은 뜨거운 동정과 불안한 판단을 섞어 시선을 보냈습니다.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앞으로 닥칠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지, 아직 준비되지도 않은 삶의 무게에 숨이 턱턱 막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남편과 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새 생명이 저에게 용기를 남겨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저는 매일 홀로 감당해야 할 외로움과 슬픔 앞에 스스로를 다잡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 씨가 없는 허전한 집, 그리고 마주하는 현실의 무게, 행여 한 번 더 남편이 꿈에서라도 다가와 안아주었으면 하는 소망. 이런 아픔과 외로움이 매일 저의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빈자리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저는 제 뱃속의 아이 역시 지수 씨가 남기고 간 귀한 선물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다독였습니다. 친정 가족과 가슴에 담은 슬픔.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은 저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기쁜 일도 남편이 없는 현재의 제게는 더없이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왔죠. 친정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과의 사이는 결혼 전부터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나이에 그토록 사랑했던 지수 씨와의 결혼을 완전히 환영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조용히 반대의 마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만이 제 선택을 이해해주기 위해 노력하셨죠. 하지만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뱃속에 아이를 안고 다시 친정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건 저에게 부끄럽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저를 몹시 안쓰러워 하셨고 마치 상처받은 새끼를 감싸듯 저에게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 네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친정집을 향해 마음을 먹었지만, 그리고 그럴 줄 알았지 하는 무언의 실망이 저를 올감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말씀을 아끼셨지만 엄격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 세상 험한 줄 알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하니? 라는 말들이 매번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앉았을 때면, 특히 아버지 앞에서 저는 약해지는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차라리 홀로 남편의 흔적이 깃든 작은 집에서 눈물을 참고 살아가는 편이 나았습니다. 매번 친정에 마주 앉을 때마다 제 선택이 가족에게 큰 짐과 고민을 안겼다는 죄책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눈에 슬쩍슬쩍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분의 걱정은 사랑에서 온 것임을 알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표현하지 못하는 한숨만 늘어갑니다.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괜한 투정을 부리고 저한테 잘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혼자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억지로 씩씩한 척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껴안아 주려고 애쓰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품위 있는 가장의 무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남편 잃은 젊은 과부가 되어 돌아온다는 현실이 아버지를 더 무겁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혼자 참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따금 어두운 밤에는 가족 모두가 한 집에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혼자인 듯한 공허함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외로운 밤의 한숨도 다 털어놓을 수 없었던 가족 사이의 어색한 침묵 속에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친정집 식탁에 앉아 있으면 어쩐지 제가 그 집안의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매번 음식을 챙기며 작은 손길로 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동생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삶이 달라져 버렸음을 아련히 깨닫곤 했죠. 어릴 적 웃고 떠들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 한켠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함과 어머니의 속상함, 가족 모두의 애달픈 마음을 느끼면서도 저는 꾹꾹 슬픔을 속에 누르며 견디려 했습니다. 괜히 나태해진 모습으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는 엄마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는 가족의 품 안에서조차도 말 못한 수많은 눈물과 채광 슬픔을 혼자 가슴에 묻으며 다시 일어설 날을 기다렸습니다. 친정과의 거리, 부모님의 한숨, 그리고 스스로 떠하는 고독함이 저를 더욱 강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잊지 못할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재혼, 홀로 아이를 키우며 보내는 수년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은 점차 굳어졌지만 누군가에게 다시 기대거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점점 자라면서 아이의 환한 웃음과 장난기 가득한 표정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저의 존재 이유이자 유일한 빛이었고 덕분에 서서히 세상과 사람에 대한 굳은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나간 어느 작은 레스토랑에서 동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하게 인생의 아픔을 겪은 사랑이었지만 인상은 따뜻했고 말투는 매우 섬세하고 신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으나 아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그는 저의 삶과 상처에 깊은 공감을 보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는 그와의 만남 속에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를 겪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없는 상태라서 저의 아이에게도 따뜻하게 다가오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동현 씨와의 만남은 조심스러웠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그는 데이트마다 저와 아이 모두 챙기려 했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첫 번째 남편과의 추억이 여전히 남아있을 뿐더러 아이에게도 새로운 아빠라는 존재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현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와 저의 속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원을 찾으며 가족의 모습을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가렸지만 점차 동현 씨의 친절과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희 셋은 소풍을 떠난 평범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저의 마음 한켠에 오래 눌러두었던 미안함과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동현 씨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세 식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의 고백과 함께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정 어머니는 걱정도 많으셨고 첫 번째 혼인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과거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만의 인생이 아닌 딸과 함께 행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분하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그리고 저보다도 아이의 적응과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었기에 아이의 행복에 가장 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현 씨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앞으로는 세 가족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자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이번에는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오면서 저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고통이 모두 의미 있었음을 새삼 느꼈고 첫 남편에게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당신 몫까지 딸아이를 책임지며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였습니다. 재혼 후 처음으로 맞는 봄날 아침에 세 식구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남의 것만 같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나 역시 그 온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재혼 가정의 삶이 언제나 평탄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작은 용기를 내어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새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하는 나날들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다시 성장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가정에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댁에서 마주한 통파, 재혼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여러 관계 속에서 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동반하곤 합니다. 저 역시 동현 씨와의 재혼을 결심했을 때 단순히 두 사람 그리고 아이만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현 씨 가족과의 만남은 또 하나의 난관이 될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현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두 번째 시어머니가 된 분은 첫 만남부터 육감적으로 제가 한 번의 결혼과 상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내심 냉랭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지만 그 미소 너머에는 조심스러운 경계심과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에 남반도 다시 활기가 돌아올 것 같네요. 결혼식 후 제대로 된 시댁 식구들과의 첫 공식 저녁 자리에서도 서운한 점들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상 위에서 저와 제 딸에 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지만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늘 너는 결국 우리 집안과 다르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역시
대화에 끼긴 했지만 주로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의만 하실 뿐이었죠. 아이 아빠 없이 그동안 어떻게 키웠니?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시댁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고 제 마음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지난 결혼 때의 시댁살이와 상처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이 역시나로 바뀌지는 않을까 내내 조마조마했습니다. 결혼 후 동현 씨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저와 딸은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적응할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아이 돌봄, 집안일 등을 함께 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기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딸이 실수라도 하면 어휴, 애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너무 버릇없군요. 우리 집 종갓집 며느리도 들어왔으면 눈치도 보고 예의도 배워야지. 시간이 갈수록 숨막히는 분위기가 반복됐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까지도 곧잘 큰 결례처럼 여겨졌고 저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장보기를 하거나 집안 살림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아이 편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그는 한없이 중립적인 때로는 시어머니 편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딸 역시 시댁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챙기기보다는 여기선 네가 알아서 조용히 공부해야 해. 여긴 네 친할머니가 아니니까 예의 지키고 엄마 말씀만 잘 들어. 라는 말을 곧잘 하셨습니다. 아이는 점점 집안 어른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시댁 행사에서 시어머니는 남편 쪽 친척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었습니다. 말이나 행동 하나에도 항상 조심해야 했고 딸아이 또한 점점 제 옆에서만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족이라는 말이 그저 외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종종 남편의 전처와 저를 비교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서도 저의 의견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명절이나 친척 모임, 집안 행사 때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민지 씨는 옆에서 도와만 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에 거듭 상처받았습니다. 누군가 시댁과의 갈등을 상담하면 재혼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 네가 참아야 해 라는 말 외엔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역시 괜히 또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잘 적응해서 사는 게 뭔지 보여줘야 한다며 저에게 인내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동현 씨가 조금씩 가족으로서 정을 쌓아가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 남편의 애매한 태도가 우리 셋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습니다. 그 벽은 매일매일 조금씩 높아지고 두꺼워졌으며 저는 이 결혼의 의미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번은 친정 어머니께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이런 일로 흔들리고 싶지 않아.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꿋꿋이 버텨볼게. 하지만 정말 힘들 땐 엄마가 오히려 나를 끌어안아 줬으면 해. 이렇게 새로운 시댁에서의 삶은 기대와 다르게 매일이 크고 작은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이자 아내로서 그리고 한 번 더 상처받고 싶지 않은 인간으로서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눈물로 지새운 밤이 있었지만 끝끝내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가족을,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듯 재혼 후 시댁에서 펼쳐진 저의 싸움은 주변에서는 쉽게 알지 못할 만큼 치열하고 쓸쓸한 투쟁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일이란 사랑과 희생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 새로운 시절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시댁에서 이방인이 된 나. 재혼 가정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차 이 집안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마치 벽 너머에서 소리만 듣는 구경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름과 자격은 며느리였고 영목상으로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와 딸은 언제나 경계의 바깥에서 헤매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상의 매 순간마다 미묘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 식구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강조하셨죠. 저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감시받고 평가받는 느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 어른들과 식사할 때 제가 수저를 나누거나 반찬을 권하려고 하면 아직 우리 집 방식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제 몫의 일이 따로 주어졌지만 같이 웃고 어울리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항상 부엌 한쪽에서 준비만 하다가 조용히 물러나는 내 모습이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경험한 첫 결혼의 따스함, 비록 소박했지만 서로를 버팀목 삼았던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현 씨와 재혼하면서 기대했던 새 가족이라는 말은 언제나 겉돌기만 했고 저와 딸에게는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특히 딸에 대한 소외감은 더욱더 뼈아팠습니다. 내 딸은 시댁에서 늘 조심해야 했고 웃다가도 시어머니의 눈길이 닿으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에게 여기선 네가 함부로 해선 안 돼! 라며 매사에 엄격하게 굴었습니다. 딸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친구네 집에서 본 할머니와의 정다운 모습을 부러워하며 저에게 속상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있던 시간 동안 가장 힘겨웠던 것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격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 앉아 있어도 대화 속에서 저와 딸은 자연스레 배제되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의 사소한 농담, 추억 이야기에 우리 둘은 낄 수 없었고 누군가 말을 걸어오더라도 그 뒤엔 늘 너는 우리 가족과는 아직 다르다 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생활 공간에서 느끼는 거리감도 상당했습니다. 집에 새로운 물건을 들이거나 아이 방을 새로 꾸미고 싶어도 항상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에서 제 존재를 조금씩 지워나가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딸 아이조차도 자신의 장난감이나 옷, 책을 자유롭게 펼쳐놓을 수 없었고 매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안 크고 작은 결정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결정했으며 남편 역시 대부분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래도 마음 많은 가족이다 라는 생각조차 접어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말수가 줄고 행동도 작아졌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미묘한 반응을 읽으며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한밤중 조용히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이런 쓸쓸함을 겪고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엄습하곤 했습니다. 딸 역시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했다가 어른들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늘 저한테 매달렸고 가족 모임 때면 제 뒤에 숨거나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인 동현 씨에게 서운한 마음을 말하면 그는 엄마가 원래 좀 보수적이라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저와 딸은 유명무실한 가족, 그저 이 집에 얹혀 산다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행사나 명절이 다가올 때면 걱정에 앞섰습니다.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고 어른들 앞에서는 늘 미소를 지어야 했으며 특별한 인정이나 칭찬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도 제 곁만 지키며 얼굴을 굳혔고 소박한 소원조차도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꿈꾸며 이 집에 왔던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 속에서 점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결혼 사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시댁 거실엔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그 가운데 저와 딸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며 문득 옛날 첫 결혼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이곳의 차가움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안부조차 그토록 절실한데 이곳에선 모두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처를 덜 받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와 딸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나가 작고 소박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둘이 함께 걷고 작은 간식을 먹으며 서로를 토닥이는 순간만이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처럼 여겨졌습니다. 한편 시댁에서의 존재감이 점점 완전히 무뎌질수록 저는 무의식적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각오까지 다지게 되었습니다. 딸뿐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완전히 이 집안의 식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잠깐은 지나면서 그것은 포기가 되고 결국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시댁 안에서 존재감 없는 하루가 반복되더라도 좀처럼 속내를 내비칠 수 없었고 딸과 저는 보이지 않는 굴레에 갇힌 듯 같은 공간에 있으나 늘 고요한 소음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란한 식구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매 순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선 너와 내 딸이 있어도 아무도 가족으로 안 받아줄 거야. 이런 시어머니의 말이 아닐지라도 매일의 일상에서 느껴지는 차가움과 무심함이 이야기가 없는 그 한마디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시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가족이란 이름 아래 더욱 외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저는 언젠가 이 부정과 거리감이 사라지기에 희망해 보았지만 시간은 오히려 더 깊은 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저와 딸은 아프게 그러나 조용히 각자의 힘으로 하루를 견뎠습니다. 야도 센데유. 새로운 시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혼 가정에서의 미묘한 긴장과 내면의 상처는 점차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그저 참고 이해하며 결국 시간이 흐르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으로 견디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소외와 무관심, 그리고 남편과 시댁 가족들과의 거리감은
저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결혼이란 이름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셋, 저와 딸 그리고 남편 동현 씨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가족과 저, 그리고 저의 딸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짐과 달리 실제로 문제가 닥칠 때면 그는 중립적인 척 하거나 자신의 어려움만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무관심과 회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댁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그는 대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 입장도 생각해줘. 나도 참 힘들다. 이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그래도 남편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시어머니의 의견을 우선했고 저의 제안이나 어려움은 가볍게 넘기거나 네가 한 번만 이해해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했습니다. 달수록 남편은 집안의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듯했고 저와 딸에게 소홀해졌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나 대화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자신의 방에 들어가 쉬기 일쑤였습니다. 딸 역시 점점 아빠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말했고 저는 점점 가족 안에서 완벽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당신도 딸도 나도 전부 이 집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기분이 들어. 그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너무 지쳤어. 집에서도 쉴 틈이 없어. 그리고 너랑 내 딸, 엄마가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남편의 말은 제 마음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홀로 주방에서 식탁을 정돈하며 지금까지 엉켜온 시간과 감정의 실타래를 하나씩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딸아이 역시 한마디씩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여기선 우리가 꼭 손님 같아. 할머니도 아빠도 우리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어린 딸마저 고립감을 느낄 때 저는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남편이 우리 가족의 화목보다 시댁의 평온이나 자신의 명예, 가족 간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더 신경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는 대신 딸을 외가에 맡길 생각을 꺼냈습니다. 너도 일하고 힘든데 딸은 친정에 조금 맡기고 우리 둘이 새로운 식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엄마도 아이에 대해선 내심 걱정하셔. 이 말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족의 모습에서 내 딸과 나의 행복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고민은 깊어갔고 실제로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시댁과 한편이었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슬쩍슬쩍 딸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며 내 친할머니가 아니니 함부로 해선 안 된다. 민지 씨, 아이는 네가 직접 잘 챙겨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딸을 떼어놓고 살 수 없다. 만약 남편과 시댁 모두 나와 딸에게 점점 더 무관심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자의 공간에 닫혀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 분위기는
옅은 소음과 긴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딸만 바라보고 작은 방에서 서로 기대며 오롯이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불안과 절망,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부로서의 신뢰. 이 모든 것이 제 하루를 뜨겁게 채웠지만 동시에 무겁게 내리누르는 짐이기도 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균열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작은 상처와 오해가 쌓이며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내면으로 움츠러들었고, 희망 대신 자책과 미련,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만이 커졌습니다. 가끔씩 아침 식사 자리에 세 식구가 모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조차 한없이 짧고 어색했습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는 눈빛, 이어지지 않는 대화, 딸만이 내 손에 조심스레 기대온 채 조용히 밥을 먹는 풍경. 어느새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친정조차 마음 편히 기댈 수 없는 현실. 이렇게까지 다시 결혼해야 했을까? 나는 후회도 수십 번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성과 아픔 속에서 결국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 딸만이라도 온전한 사랑과 보호 속에 지키고 싶다는 단 한 가지 진실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에 들이운 균열은 단지 오해나 다툼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시스템, 시댁이라는 울타리, 남편의 망설임과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상실과 소외가 만든 고통의 총합이었습니다. 결국 사랑만으로는 모든 상처를 잊기 어렵고 희생이나 인내만으로 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서진 결혼의 잔해 속에서도 딸의 웃음과 따스한 손길만을 붙잡으며 또 한 번 새벽을 견뎠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아픔을 떨쳐내고 다시 용기 있게 우리 모녀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빛나는 물음표만이 희미하게 제 마음 한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니와 는자, 문장. 지와 없는 자, 민자는 산모로는 위안의 범용, 진다리안, 산, 거명, 그란. 거명 친다리안 같았습니다. 집안에 퍼진 냉랭한 공기,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은 몸이 건조한 일상.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가끔은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조용히 참고만 있었던 걸까? 왜 좀 더 용기 있게 내 입장을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마음만큼 단순하지 않았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제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루가 시작되면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에는 점점 슬픔과 두려움이 깃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저를 보고 엄마, 나 오늘도 할머니가 무서웠어. 그냥 우리끼리 살 수 없을까? 라고 속삭이는 순간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아이를 한참 나무라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네 친정에서 자라던 방식 그대로 컸으니 우리 집안 버릇을 잘 따르기도 어렵겠지. 여기선 네가 누구인지 어딘지 항상 인식하고 조심해야 해. 괜히 남편 힘들게 만들지 말고 아이도 어디까지나 네 책임이야. 이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고
모든 자존심과 기대가 송두리째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대우와 평가, 묵시적인 배제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 아이까지 이 어둠의 굴레에 가두어야 하는지 깊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제 딸 모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눈치만 보고 상처만 받는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신다면 딸과 함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제 말에 거실에 있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두려움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억눌러왔던 마음의 해방감과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시댁의 차가운 시선, 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남편의 무책임한 방관,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남편은 이후 사흘 동안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 아니냐?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다. 그냥 조금만 더. 그는 참으면 될 일이라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강하게 또박또박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 편을 든 적이 있긴 한가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죠? 당신도 시어머니도 부딪힘을 피하면서 모두를 조금씩 잃고 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며 네가 남을 너무 쉽게 비난한다고 맞섰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흔들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몇 년간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나약함과 자책,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작은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 빠지고 시어머니의 지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딸 역시 학교가 끝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어느새 집안에서 거의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과 단둘이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여기서 숨조차 쉬기 힘들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쥐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너도 나도 상처받지 않도록 할게. 우리의 행복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야.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엄마가 지켜줄게. 마지막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와 제 딸이 설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는 눈치만 보고 모욕과 무시에 시달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제발 앞으로 내 가족 따지지 말고 최소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이 말을 끝내자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 시어머니와 남편은 등 돌렸고 집안은 완전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친정에 돌아가는 것이 불명예 혹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내 아이의 행복과 내 자존감, 그리고 남은 인생의 평화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은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쪼개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기대도, 의논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와 딸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지난 수십 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며 묵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임을. 모든 상황이 막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아직 딸이 있었고 그녀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저항의 끝에 저는 더 이상 눈치도 수치도 두려움도 없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얽맨 시댁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가장의 그림자,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삶과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망, 지침, 그리고 이혼의 결심. 끝내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다짐으로 시작했던 재혼이었지만 일상은 반복적인 상처와 실망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조금 나아질까? 어제의 불편함이 풀릴 수 있을까?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갑게 나와 딸을 밀어냈다. 집 안은 날이 갈수록 2개, 3개로 갈라졌다. 남편과 시댁 가족들의 대화와 관심, 웃음이 오가는 한쪽. 그리고 텅 빈 소리와 묵묵부답이 이어지는 나와 딸의 공간. 남편은 더 이상 내게 시선을 주지 않았고 저녁 식사조차도 어색한 공기 속에서 의미 없이 흘러갔다. 아이도 점점 더 위축되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형을 꼭 끌어안고 나지막이 엄마, 우리만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 라고 속삭이는 날이 많아졌다. 내가 감당해야 했던 것은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오랜 가부장적 시댁 문화 안에서 재혼 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단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감정노동, 시어머니의 심정질적인 잔소리, 결정에서 항상 배제되는 무존재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회피. 나는 어느새 웃음을 잃었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점점 초췌해져만 갔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시도했던 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우리, 그리고 딸에게 좋은 일일까? 우리 딸은 정말 나빠지고 있어. 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당신은 어떤 생각이야? 남편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난 더 이상 집에서도 쉬는 기분이 아니야. 네가 내 엄마랑도 마음을 못 맞추니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될지 모르겠어.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어때? 그 말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끝마저 안았다. 그때 나는 모든 답이 정해진 듯한 허탈감에 빠졌다. 더 이상 사랑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오로지 피곤한 의무와 관성만이 우리 두 사람을 한 집에 얽매이게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나는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2번의 결혼, 2번의 시댁살이, 그리고 2번의 부질없는 희생. 무엇보다 딸의 맑은 눈동자에서 점점 그림자가 짙어가는 걸 더는 방관할 수 없었다. 딸 역시 변화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엄마 하며 애써 씩씩하게 굴던 아이가 이제는 자주 울고 불안에 떨었다. 주말이면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그냥 우리끼리 작은 집이라도 살면 안 돼? 라며 아이답지 않은 부탁을 하곤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나는 엄마로서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결국 나는 단호하게 이혼을 마음먹었다. 더 이상 나와 딸의 존엄이 무시받는 공간에서 무의미하게 버티기보다 비록 두렵고 불안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다.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남겼다. 길게 고민한 문장.
최대한 담담하고 냉정하게 적으려 애썼다. 나는 이제 그만두려고 해.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도, 우정도, 배려도 남지 않은 것 같아. 딸 역시 외로움과 눈치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건 결국 부모로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 재산도, 물질적인 것도 다 필요 없어. 단지 나와 딸이 평범하게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금세 무표정하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당장 집을 나가든 변호사를 부르든 네 마음대로 해. 나중에 딸이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해. 그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랫동안 움켜쥐었던 체면,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 기대마저 털어낸 느낌이었다. 이혼 절차는 의외로 빠르게 정리되었다. 남편과 시댁은 내 요구를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떠나는 내게 특별한 감정도, 협상도, 미련도 가지려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양육권은 나에게 돌아왔다. 나는 단정하게, 조용히 짐을 챙겨 작은 캐리어와 아이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왔다. 오로지 내 자존감과 딸, 두 가지만이 내 전부였다. 이별의 순간, 그간의 서러움과 회한, 실패의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나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봄 기온이 퍼지고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루미아 가나더 위로를 느끼며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자유와 가벼움을 동시에 느꼈다.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하는 길. 오랜만에 거리의 소음을 듣고 가로수 아래서 아이와 둘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었다. 아이의 미소에 내가 오히려 위로받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왔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지키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다. 실패라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해방, 그리고 희망을 위한 작은 도전이었다. 나는, 그리고 내 딸은 더 이상 누구의 심판 아래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삶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이혼 후의 삶이 결코 쉽진 않았지만 이제 최소한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손에 넣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 대신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부심이 작은 빛으로 남았다. 결국 우리는 상처에서 자라고 실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견디고 버텨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언젠가 이 이야기의 끝에 진짜 웃음과 축복이 함께하길. 나는 매일 조금씩 용기를 낸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갈 또 다른 이들을 위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부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젠, 다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치유의 시작. 이혼 서류의 사인을 마치고 집을 나서던 날, 나의 가슴에서는 뜨거운 아픔과 시원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짧지 않은 시간, 다른 이의 집안에서 또 한 번의 며느리, 또 한 번의 어른, 한 아이의 엄마였던 나는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오로지 친정뿐이었다. 짐이라고 할 뜻도 없는 두세 개의 가방과 내 손을 꼭 잡은 딸아이. 그 밖에는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 친정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든 감정이 뒤엉켜 한참을 망설였다. 결혼 전에도 부모님과의 사이는 무척 미묘했다. 첫 번째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 기어이 내 선택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 재혼 후 어쩔 수 없이 힘들다 말할 때마다 내가 약해졌다고, 딸로서 덜 당차다고 나무라던 친정 식구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치 패배자의 굴욕인 듯 내심 두려움이 앞섰다. 벨을 누르자 어머니가 먼저 문을 열어주셨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곧장
나와 평소엔 감정을 잘 내비치지 않던 어머니의 포근한 손길이 그날따라 더 뜨겁고 깊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불편한 눈빛으로 TV를 보고 계셨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잠시 들어가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묻자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무거운 짐 그만 풀어라. 집이잖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에 쌓였던 울분과 한숨이 수십 번 터졌다. 나는 딸과 함께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아버지는 멀찍이서 나의 등을 바라보았다.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첫날 밤, 딸은 낯선 방에서 한참을 웅크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부터는 힘든 일 없을 거야. 엄마가 항상 여기 있을게. 라고 다짐처럼 속삭였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미소국과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셨다. 차가운 시댁 부엌에서 외로이 라면만 끓여 먹던 그 시절이 떠올라 코끝이 다시 시큰해졌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외손녀, 밥은 든든하게 먹어야 해. 다시 시작하려면 힘이 필요하지.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다. 나는 다시 가족이 주는 소속감, 꾸밈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느꼈다. 하지만 가족에게 안기는 일상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친정집에 다시 들어온 며느리, 그리고 엄마. 동생은 오랜만에 본 누나가 많이 변했다며 놀랐고 이따금 나와 딸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농담도 던졌다. 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이곳을 안전지대로 삼으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의지할 수만은 없다는 초조함이 조금씩 밀려왔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의 속도대로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곁에서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으나 가끔 등 뒤에서 딸아이를 안아주며 네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라고 농을 던지셨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재혼 후에 힘겨웠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처음엔 목에 걸린 말들이 종처럼 나오지 않았지만 차츰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 사실 두 번째 시댁살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나와 우리 아이가 그 집안 사람들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더라고요. 언제나 벽이 있었고 늘 조심스럽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엄마도 딸 키워보니까 다 못할 거야. 앞으로는 네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 남 시선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빤 이제 네가 행복해지는 것만 바란다. 그 순간 나는 평범하지만 커다란 지지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더없이 깊이 깨달았다. 딸아이의 변화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밤마다 울지 않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한결 밝아졌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여유 있게 도시락 소풍도 다녀오고 주말에는 내가 구워주는 핫케이크 냄새에 웃고 장난도 쳤다. 나는 딸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엄마가 항상 네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랑 함께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야. 아이 역시 날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따뜻한 분위기 아래에서 조금씩 용기를 얻고 치유되는 듯 보였다. 친정집에 머문 지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비로소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부모님의 조심스러운 응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작고 소박한 자영업 아이템을 하나씩 모색했다. 새벽부터 가계부를 쓰고
인터넷 창업 강의를 듣고 직접 시장 조사를 다녔다. 결국 용기 내어 동네에 작은 디저트 가게를 준비했다. 친정 가족들은 때론 일손도 거들고 아이는 방과 후 엄마 곁에서 숙제를 했다. 매출이 많지 않아도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쌓였다. 타인의 집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던 지난 세월. 그 모진 경험 끝에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곱씹을 수 있었다. 부모님의 품, 익숙했던 집의 소박한 따스함, 가족이란 이름의 진짜 의미.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체면에 매이지 않는다. 엄마로서, 딸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내 삶을 맞이하며 작은 용기와 자신감을 다시 채우고 있다. 가끔은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직 모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낀 이곳에서 나는 매일 한 걸음씩 건강하게 나아간다. 딸도 그런 엄마를 보며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잃었던 웃음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고 있다. 이제 진짜 가족이란 완벽한 조건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가장 힘든 순간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라는 걸. 내 인생 지나고 조금씩 아침이 밝아오듯 내 마음에도 미약하지만 변화의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상이 치유의 씨앗이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딸아이의 웃음소리, 부모님의 작은 격려가 내 굳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다. 그러나 그 평온이 오래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었다. 친정집이 아무리 포근해도 언젠가는 홀로 서기, 그리고 나만의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나는 늘 조용히 불안했다. 한때 2번의 결혼을 거치며 내 안에는 실패자라는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었다. 대인관계에서도 오래 망설였고 세상 앞에서 자신 없는 표정을 짓게 됐다. 하지만 딸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울타리만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다짐이 점차 힘을 얻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내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상담센터를 조심스레 방문해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저녁이면 조용한 방 한켠에 앉아 일기장을 열었다. 나는 내 삶의 상처를 글로 쓰기 시작했다. 부끄러움, 억울함, 분노, 상실감, 그래도 남아있는 용기까지. 그 무엇 하나도 숨기지 않은 채 차곡차곡 적어나갔다. 때론 애뜬 딸아이에게 사연을 읽어주며 작은 위로와 공감을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쌓이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조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슨 일을 하면 내 딸과 나는 좀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 오래 고민 끝에 내가 고른 길은 작은 디저트 가게 창업이었다. 사실 직접적인 경영 경험도 베이커리 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집에서 다양한 쿠키와 빵을 구워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일을 정말 좋아했다. 손끝으로 온기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 발걸음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상권을 둘러보고 전문가의 온라인 강의를 하나하나 필기하며 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익혔다. 밤마다 노트북을 펴고 예산표를 짜고 레시피를 연구했다. 빚내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점포 계약을 하고 소박한 인테리어와 중고 제빵 기계를 마련했다. 부모님도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하고 있다. 네가 진짜 원하는 일 하면서 살아라 며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셨다.
사실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때론 새벽에 누워 이 길이 맞는 선택일까? 불안에 잠들지 못했고 개업 초기엔 손님이 크게 늘지 않아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 라는 자신감 없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이 과정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진짜 약이라는 사실이었다. 하루 종일 반죽을 하고 케이크나 쿠키에 딸아이의 이름 이니셜을 새겨보거나 포장지를 예쁘게 개비할 때마다 나는 어느덧 실패한 며느리가 아니라 무엇이든 다시 해낼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점차 스스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딸 역시 내 변화에 반응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어떤 쿠키 있어? 하며 기대에 찬 얼굴로 매장 문을 열었고 방학 기간에는 엄마 옆에서 작은 손으로 반죽을 주물거리곤 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서로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고단한 하루 끝에는 배달이 끝난 설거지를 함께 했다. 공동체의 울타리 대신 엄마와 딸만의 새로운 소속감이 탄생했다. 가게에 자주 찾아오던 이웃 아주머니는 사장님, 얼굴이 요즘 더 편안해 보인다. 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물론 어려움도 쉽게 사라지진 않았다.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 원자재값 인상, 불친절한 손님, 건강의 위협,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가끔씩 숨통을 조였다. 그럴 때면 매장 빗방에서 몰래 울거나 밤늦게 딸이 잠든 뒤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곤 했다. 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 인생이 또 미끄러지면 딸에게 상처가 될까? 수없이 걱정했지만 한 가지는 변함이 없었다.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용기.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자산이었다. 차츰 가게에 단골 손님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하루 매출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매장을 정리하다 보니 오늘의 추천이라는 작은 칠판에 한껏 장난기 어린 글씨로 세상에서 엄마랑 먹는 빵이 제일 맛있다고 적혀 있었다. 딸아이가 남긴 메모였다. 그 글귀를 읽으며 나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성의 이름으로 드디어 상처를 넘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내 커리어는 거창하거나 세상의 눈에 대단한 무언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는 과정. 고비마다 내면의 상흔을 끌어안으며 걸어온 이 길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임을 알게 됐다. 이제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길 위에서 다시 자신을 사랑하며 무엇이 행복이고 의미인지를 곱씹게 됐다. 내 손끝에서 전해지는 달콤한 향기처럼 매 순간마다 오늘도 잘 견뎌냈다는 자부심을 품게 됐다. 이제 나는 상처가 더 이상 삶의 짐이 아니라 내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증명하는 훈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 나와 내 딸이 소박한 웃음으로 하루를 채우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지난 날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는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매일매일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쌓아가며 언젠가는 더욱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다. 새로운 커리어와 함께 치유받은 마음도, 더 단단해진 영혼도, 그리고 서로에게 망설임 없는 응원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녀,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눈부신 선물이 되었다. 니지 이지 고와 소박한 행복과 조용한 결말. 오랜 시간을 돌아온 끝에 내 삶은 어느덧 조용한 평온을 품은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사랑 대신 내가 바란 건 더없이 단순하고 꾸밈 없는 행복이었다. 밤늦게 딸과 베개를 맞대고 속삭이는 평범한 저녁.
작은 가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길고양이가 슬쩍 다녀가는 아침 골목의 온기, 그런 사소함들이 이젠 내게 가장 큰 위로와 의미가 되었다. 이지고와 내가 함께 웃는 하루가 점차 늘어나면서 내 마음 안의 상처도 서서히 옅어지는 듯 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두 사람이 나란히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는 시간, 손을 잡고 동네 시장을 산책하는 평범한 오후,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그 여유까지 매일이 선물처럼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 내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얼굴에서 웃음이 자연스러워졌네 라고 말하면 쑥스럽기는 해도 정말로 내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나와 딸이 나누는 소박한 행복은 요란하지 않다. 돈이 많지도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 곁을 감싸지도 않는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과 이해,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상함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신뢰가 어느덧 우리 집안에 뿌리 내렸다. 이지고와 딸과 나는 소풍을 가거나 집 근처 도서관을 함께 걸으며 작은 계획을 세운다. 언젠가 우리 둘이 바다도 보러 가보자. 밤새 별도 세어보자. 약속은 소박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젠 내겐 인생 최고의 꿈이자 현실이다. 밤이면 때때로 과거에 함께했던 이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간다. 두 번 세상의 편견. 하지만 그 모든 상처는 이젠 내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해준 훈장이 되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작은 가게 문을 닫는 늦은 저녁이면 딸과 함께 부엌을 정리하고 남은 쿠키를 아끼는 이웃에게 나눈다. 그 소소한 배려와 인연 덕에 내 일상에도 공동체의 온기가 스며든다. 무엇보다 너만 곁에 있으면 돼 라는 엄마의 미소, 엄마랑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심돼 라는 딸의 속삭이니 이제는 내게 가장 소중한 보상이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제 괜찮냐고, 아직도 불안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두려움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있다. 하지만 과거의 내 모습처럼 아프지 않다. 난 이미 가장 힘든 길을 견디고 이겨낸, 그리고 다시 사랑을 배운 엄마이자 여성이다. 나는 이제 더 큰 욕심을 내려놓았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공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화목한 가정도, 세상에 드러낼 특별한 사연도 필요 없다. 나와 딸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루의 끝에 서로 토닥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언젠가 이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을 때 나는 마음껏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정말 잘 걸어왔다. 괴로웠지만 충분히 빛났다. 그리고 지금 조용한 행복 안에 있다. 이처럼 삶의 마지막은 요란한 환호도 거창한 결론도 필요 없었다. 단지 나와 내 딸,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 평범함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와 끝없는 감사가 숨겨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바뀌어도 나는 아직도 오늘의 소박한 행복을 붙잡으며 산다. 마침내 잔잔히 자리 잡은 이 일상에서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지켜낸 이 조용한 결말을 나는 세상 어떤 영화보다 아름답고 값진 마지막 장면으로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